이스라엘이 한반도 통일 작전에 모사드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이 이번 하마스 사태를 통해 무기를 지원한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심지어 중동의 패권국인 이란까지 눈치를 보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던 시리아는 나라 자체가 초토화가 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골란 고원을 빼앗겨 영토까지 축소되었고 시리아인 약 800만 명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며 유럽과 중동 땅 여기저기를 헤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난민이 되어 제주도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그럼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북한의 분노 폭발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나라 하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스라엘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글어스에서도 팔레스타인을 검색하게 되면 바다 한복판으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도가 뜨게 됩니다. 국제적인 기관들, 국제적인 기업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불법단체 우리말로는 괴뢰정부 괴뢰국가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 집단이 이스라엘에 작정한 듯 엄청난 공격을 퍼부으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이스라엘 인명에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즉 가자, 지구와 서한지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보복작전 이름하여 철의 검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두 번째, 북한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이스라엘. 현재 국제적으로 동해 표기, 독도 표기를 대한민국식으로 표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단 하나 이스라엘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북한이 자행했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피해까지 나오게 되자 이스라엘 리베르만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하며 아주 강력한 비판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한반도에서 북한 정부를 아예 지워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한반도의 모사드가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사드에 의한 북한 정권 괴멸 작전에 이스라엘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극단적인 효율성으로 국가와 정권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놀랍게도 북한 정권을 타깃으로 한 작전 수행에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용천역 폭발 사건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 핵기술자 대거 날려버린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발 사건의 배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핵과학자들, 시리아 과학자 12명을 폭사시켰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시리아인 과학자 12명과 북한 전문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확실한 제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갈등 중인 시리아의 핵 보유 자체를 원천 차단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이 열차가 폭파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가 핵 보유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협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북한 괴멸 작전 나설 가능성 높은 상황. 2019년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이후 닫혔던 북한의 국경이 현재는 개방된 상황입니다. 북한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 맞춰 중국은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북한에 억류돼 있던 자유를 찾아 탈출하려던 탈북민 민간인들 수백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남한으로의 탈출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대로 북한에서 총사령에 처하게 됩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북한 국경이 개방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북한에서의 모사드의 작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는 수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즉 모사드의 활동 가능성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북한에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모사드로의 정보 수집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 놀라운 부분은 북한 바로 인접한 러시아 땅에 또 다른 유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극동 연해주 인근 하바롭스크 부근의 제2의 유태인 자치구역입니다. 러시아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자치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 슬라브계 유대인들이 대거 거주 중인 상황인데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이스라엘을 러시아보다 더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그 신분을 숨기고 북한 해방 작전에 나서게 된다면 통일 한국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에 감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국인들보다 한국의 통일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 탱크 수출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한국 정부가 눈치 보지 않고 미국제 셔먼 탱크를 대거 이스라엘로 수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최첨단 드론 개발, 아이언 돔 개발 등의 한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반유대 정서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반유대 정서가 희박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일 뿐 아니라 국가 설립연도도 이스라엘과 동일해 마치 쌍둥이 국가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붙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와 기아 자동차 한국산 차량의 구매를 선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유태민족들을 박해했던 독일차나 그 동맹국이었던 일본차는 이스라엘에서 설 자리가 없으나 이스라엘을 살려줬던 한국차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많은 인기로 프리패스인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해외 국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일곱 번째, 하마스 지원하는 북한 좌시하지 않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느끼고 아예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계획의 방해물은 다름 아닌 북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동일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몰랐던 뜻밖의 시점, 뜻밖의 조직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하면서 면밀하게 이스라엘 당국과의 협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알면 알수록 감탄만 나오는 것 같아. 이번에는 얼마나 강력한 미사일일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궁금해서 미치겠어. 한국은 수백 년 전에 이미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던 만큼 세계 최고의 미사일 성능을 자랑하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거리별로 여러 탄도미사일이 마련되어 있어 상황에 알맞은 미사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의 숨겨진 괴물 미사일이 세상에 알려지며 한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15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함대지 탄도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2036년까지 총 6,100억여 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함대지 탄도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은 함대지 탄도유도탄인 일명 현무 4위 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함대지 탄도유도탄인 현무 4위는 일명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나 차세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파생 미사일 등 ICBM-급 초거대 미사일보다는 주목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중 육군의 KTSSM 전술 탄도미사일 후속 사업과 함께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미사일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배경에는 바로 수량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 창설 이후 대량의 미사일을 꾸준히 양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5나 초거대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 사령부에서 운영하겠지만 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수백 기 이상 생산되어 북한 전략 표적 타격의 주력이 될 미사일이 바로 현무 4 시리즈 미사일과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SSM 후속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한국 미사일 전력의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의 함대지 탄도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에 따르면 현무 4 미사일은 이번에 예산이 승인된 현무 4일을 포함해서 모두 3종류가 확인되었으나 지상 발사형인 현무 4일과 잠수함 발사형인 현무 44보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4가 가장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미사일 발사 운용 부처의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은 오직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서 현무44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탑재되어 운용 중인데요. 즉, 현재의 미사일 운용 방식은 12발이 현무44 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모든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단점인 어디에서 발사할지 난감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인 TEL과 미사일 장전 트럭에 미사일을 실은 다음 미사일 사령부 예하에 각 포대에 만들어 놓은 지하 방호 시설에 숨겨놓는데요. 이렇게 해야 유사시 적의 선제 공격을 지하에서 견뎌내고 차량으로 분산 배치해서 적의 공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숫자를 무한정 늘리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자체도 수십억 원의 무척 비싼 차량이지만 해당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평시에 숨겨놓아야 하는 지하시설을 만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현무44를 쏘는 잠수함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6발이 현무44, 장보고 3배치이는 10발이 현무44를 실을 수 있어 총 48발이 미사일만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는 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은 해상에서 재보급이 불가능하고 무기 보충에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아주 적은 수량의 탄도미사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선의 경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수십 대, 잠수함 여러 척에서 탑재할 탄도미사일을 구축함 한 척에 탑재할 수 있어 최고의 탄도미사일 운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말에 취역할 구축함 정조대왕 함에는 24발이 현무4 미사일을, 차세대 구축함 KDDX에는 16발이 현무4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도입 예정인 합동화력함까지 합하면 최소 200발 이상의 현무4 미사일을 전쟁 발발 즉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이점은 또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제트 비행기 같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일정한 궤도를 따라 상승하고 하강하여 표적에 명중하는데요. 미사일 사령부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발사할 수 있지만 함정 탑재 탄도미사일의 경우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발사 지점을 동쪽에서도 가능해 북한의 대공 방어 체계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수중에 있어 은밀하게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투함의 경우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위성통신 등 각종 통신망이 충실하므로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는 사실상 우리 군의 전략무기인 탄도미사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일종의 주력 미사일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올해 개최된 2023 첨단 국방산업전에서 공개된 현무4의 디자인과 세부 성능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현무4는 현무2B 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 전술 탄도미사일, 그리고 현무44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과 상당히 유사한 모양이었는데요. 특히 미사일의 주 추진기관인 로켓 뒤에 붙은 부스터가 외관상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스터는 미사일이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시점에 추력을 제공하고 미사일의 발사 방향을 초기에 바꿔주는 장비인데요. 기존 현무2 미사일의 경우 부스터 없이 주 추진기관의 제트베인이라는 장치로 로켓 추력의 방향을 변경했으나 현무4는 이것이 따로 분리된 것입니다. 이는 미사일이 지상이 아닌 함선의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할 때는 다른 발사대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띄우고 발사하지만 배에서 발사할 때는 붙어 있어 미사일의 로켓 엔진 추력을 바로 작동하는 것이 위험한데요. 그래서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현무 미사일을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스터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현무44와 유사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현무44에 있던 수중 커버는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현무2C에 적용된 낙하중 재상승 기능인 풀업 기동은 제외되었으나 더 간단한 구조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여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괴물 미사일인 현무5 이외에도
지난 26일 폴란드 제18사단이 K9 자주포로 훈련하는 장면을 SNS에 올렸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 지형을 좋아했다며 숲길, 진흙길 등 어떤 지형에서도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기동성에 감탄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빠르게 한국에서 도입해 실전 배치한 무기들을 실제로 써보고서 이에 대한 호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에서 열린 방위 전시회에서 K9A2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고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K9A2의 모델은 현재 한국군과 영국군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고 했는데 K9 및 K9A1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3개의 탄약고를 수용하는 포탑의 후면 듬새가 더 크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동화된 탄약 공급 징치 및 장전대와 함께 자동 장전 장치인 기계화된 탄약 공급 시스템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K9A201 후 1추가 변형으로 진화가 예상되며 자율성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대당 유인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총신의 길이가 52구경에서 58구경 약 9m로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사거리 70km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화한 자주포는 K9A3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고 이미 일부 실전 배치한 폴란드는 지금 K9 자주포의 진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품사는 K9 자주포에서 쓰이는 155mm 포탄 사거리 연장에 성공했는데 이로 인해 사거리가 40km에서 160km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존 포탄보다 50% 정도 사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K9 자주포를 쓰는 해외 국가로의 대규모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사거리 연장 수준이 아닌 엄청나게 놀라운 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155mm 정밀유도 포탄입니다. 정밀유도 포탄은 의성항법장 XIG-PIS, 곤성항법장지 INS, 유도 제어 장치, 구동 장치, 비행 만정성 유지를 위한 꼬리 날개 결합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포탄은 발사 후에 GPS 유도에서 최종 목표 공격 시 레이저 유도로 전환하여 움직이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적이 포탄을 보고서 도망을 쳐도 그대로 적을 따라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55mm 정밀유도 포탄 사업은 적의 화력 도발 시도 발원점을 타격하고 전면전 때는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이 정밀유도 포탄은 이미 2019년에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2024년부터 본격 개발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사거리 연장탄과 더불어 정밀유도 포탄까지 가능해져 세계 최강 자주포의 의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폴란드형 KPLV 신버전이 공개되면서 전세계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K2 전차가 취약하다는 장갑과 더불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무인기의 공격까지 완벽하게 대비한 모델이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산그룹 PGZ와 컨소시엄의 사전 조건이 합의가 되었고 남은 과제는 발주처인 폴란드 군수청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KPL 전차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KPL 생산과 관련해 두 회사가 생산과 이익을 어떻게 분담할지 내부 합의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운을 반영한 KPL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된 K2 전차는 폴란드 운용병 드랙에서 레오파드 2나 A0 브랍스 전차보다 구조와 성능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호평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전시회에 공개된 KPL 신형 버전은 포탑 전면부의 장갑판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마치 K1 전차의 포탑과 같은 마름모 모양이었는데 이로 인해 포탄 전면과 측면 장갑의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포탑 상부에 새로운 장비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용 요격탄이 발사될 때 포갑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는 장비로 보였습니다. KPL 신형 버전은 포탑 후미에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부피가 늘어났는데 이는 여러 시스템 수납 공간을 만들고 포탑 후방부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지난 국내 방위 전시회에서 공개된 K2 수출형 모형에서는 포탑과 차체 상부에 반응장갑 대신 두터운 복합장갑 구조물이 보였지만 KPL 신형 버전은 포탑 상부와 승조원 해치,
차체 탄약저 진고에 반응 진갑을 적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반응 장갑이 중량을 줄일 수 있고 자폭 무인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무인기가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해도 돌입 각도가 70도 이상이 많아서 요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 장갑으로 상부와 측면을 보호한 전차는 자폭 무인기 공격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무인기를 제밍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도 추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병은 전차에 제밍 장비를 장착하니까 한 번도 러시아군 자폭 무인기 공격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쓰는 자폭 무인기는 중국산인데 주파수 대역이 노출되어 있어서 간단한 전자전 장비만으로도 제밍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KPLN은 자폭 무인기 및 공격 무인기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4개의 안테나가 달린 전자전 제밍 장치를 달아 완벽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이 벌어지고 현대전에서 전차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기에 지금 신형 KPLN은 바로 이것이 적용되어 설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 외에도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차륜형 장갑차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WZM는 폴란드군 주력 차륜형 장갑차 로소막을 만들고 있고 HSW는 K9 자주포 면허 생산과 보르숙 보병 전투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HSW는 20년 동안 자주포를 개발했지만 안정적인 차체 개발에 실패하고 한국의 K9 차체를 도입해 극적으로 자주포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HSW가 차륜형 장갑차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폴란드 정부는 물론 군사 전문가들은 HSW 기술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군수청은 500m에서 발사된 30mm 철갑탑을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전면 방어력과 중량 10kg의 대전차 지뢰폭 빌력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최고 사양의 장갑차를 요구사항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이를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독자적으로 신형 차륜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기에 폴란드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한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레벨 3급 지뢰 방어력을 갖고 측면 방어력까지 지닌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장갑차를 만들려면 지뢰 방어용 차량 구조 설계와 고성능의 엔진과 현수장치를 포함한 기동체계 개발 능력이 필요한데 현대로템은 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를 충족시키려면 막대한 개발비가 드는 하부 프레임 구조물이 필요한데 현대차와 기아차와 같은 현대자동차 그룹이기에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신형 차륜 장갑차 차대에 교량길이 15m의 통과 중 50톤급 전술 교량을 장착한 모델 기지 제안했습니다. 이 교량 가설용 차륜형 장갑차는 계곡 등의 협곡 장애물 극복을 위한 교량을 가설해주는 차량으로 기본형 차륜형 장갑차에 교량가 설장치와 교량을 적용하여 최대 15m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은 말만 하면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나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차륜형 장갑차 등을 한국에게서 도입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서 우크라이나 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집들은 폴란드의 엄청난 요구들이 버겁다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최대한 요구사항을 맞추고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와 한국과 합작으로 내놓은 무기들은 현대전에서 최강의 위력을 자랑하는 놀라운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다. 나였더라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겠다. 한독일 장교가 한국 무기를 보며 경탄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국 방산 전시회에 전시된 한국 무기들이 각국 군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폴란드 시장을 빼앗겼던 독일이지만 직접 장비를 운용하는 현역 장교는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독주에 미국에서 한국을 붙잡기 위해 숨겨왔던 비밀병기를 공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일본에서 마저 K방산의 의용을 인정하고 말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지상군 방산 전시회 아우사 2022에 한화디펜스가 참가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실물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AUSA는 매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800여 개의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의 첨단 무기를 사이에서 한국 무기를 역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던 세계적인 군비 증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국방산업체들이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산 전시회는 방산기업 간의 소리 없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시관 중에서 한국의 첨단 기갑 차량들이 전시된 한화디펜스 전시관에 외국군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시관을 찾은 한 독일 장교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10을 통한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독일 장교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가리키며 한화디펜스 관계자에게 얼마나 자동화된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한화디펜스 관계자가 K9 자주포와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탄약을 재장전할 수 있다 고 답변하자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어 장갑차 운용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가격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연신 감탄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독일 장교가 주목한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 위 차체를 이용해 개발된 보급 차량으로 K9 자주포와 연결하여 로봇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을 보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주장비의 연계를 통해 포탄이 날아드는 전시 상황에서도 방호력을 갖춘 채로 전투 능력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탄약 재보급 자동 화장비 체계이죠. 한국의 자주포 체계에 감탄하던 독일 장교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다른 나라의 비슷한 무기 체계에 비해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니 놀랍다. 내가 폴란드 군이었더라도 K9을 도입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기갑 차량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독일 장교가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 대신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게 됐을 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독일의 손아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이를 빼앗겨버린 것이니 말이죠. 이에 대해 믿을 수 없어하며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종 사용자 조항과 미루는 정부 때문입니다. 아무도 긴급 상황에서 독일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만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만 무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독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 네티즌들은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방산 기업들이 크게 득점하며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기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이 이번 박람회에서 새로운 전차를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최신 모델 에이브럼스 X를 공개한 것인데요. 에이브럼스 X는 신형 44 구경 XM360 이원 제반동 활강포가 도입되어 더 적은 반동으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포탑이 완전히 무인화됐을 뿐만 아니라 기종으로 RCWS가 탑재되어 승무원 3명만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에이브럼스 X 모델은 아직 프로토타입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미군의 전차가 발전하게 될 모습을 미리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에이브럼스 X가 공개된 이유를 흑표 전차의 활약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군사 매체 미터 디펜스에서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에이브럼스 X로 독일 KF-51 판처와 한국의 K2 흑표에 대응하려고 한다. 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세계 각국이 전차의 종말을 예고하며 전차 생산량과 투자를 줄여나가면서 비어버린 시장을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K2 전차가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새로운 전차 공급은 2035년까지 지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면 서방 세계의 전차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주도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독일에서 차세대 전차 KF-51을 내세웠고 미국 역시 에이브럼스 X를 제시하며 한국 전차의 진격에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다른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전차의 설계 과정에서 K2 전차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에이브럼스 X의 새로운 포탑은 명백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서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에이브럼스 X의 포탑 디자인이 기존 에이브럼스 전차의 포탑보다 K2 전차의 포탑 구조와 더욱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차를 만들기 위해 M1 에이브럼스의 전차 설계도를 어떻게든 얻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미국이 전차 설계에 있어 한국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방산의 선두를 달리던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한국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관음증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열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미언론 아우사 2022에 참가한 한국은 방위 산업에서 지위를 보여주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미 언론들과 관계자들의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평가를 모두 모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루어낸 경이로운 업적에 각국 외신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까지 한국 방산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며 그 전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도 분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한국에 특기하지. 일본도 예전에는 그랬을 텐데 이제는 갈라파고스화 돼버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밖에 없어. 예를 들어 신칸센이 중국이나 대만 이외에 보급되지 않는 것은 일본형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지. 일본 무기는 실전을 거치지도 않았기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 할지 의심스러워. 일본이 버블 경제 이후로 겸손함을 잃어버려 너무 안타까워. K9이나 레드백은 일본에 도입해도 좋아요. 국내 생산으로 하면 공급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면 혐한파에서 난리를 칠까요? 매출 3조가 사정거리 내란이 너무 굉장한 걸 K-팝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언어를 공부해서 꾸준히 판매하고 있었어. 무기 수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진한 것 같지만 아마 훨씬 전부터 결과를 내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겠지. 일본이 무기 수출에서 출발선에 설 때쯤이면 적어도 나는 환갑 정도일까. 그동안 한국 방산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한국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조작해낸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던 일본인들마저 해외 유수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굳어진 일본 방산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네요.